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화창한 토요일에 극장에 많이들 나오셨네요. 오늘 자리는 독립영화 반짝반짝점, 오늘 지금 보신 작품 졸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듣기로는 허지혜 감독님과 이태경 배우님만 참석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른 두 배우님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이 입장하실 때 관객석에 앉아 계신 김소라, 최희승 배우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눈이 아프신 건 아니죠? 네. 네, 독립영화 반짝반짝 전 국내에 있는 독립영화 전용관들이 모여서 준비한 공동 기획전이고요. 오늘 졸업에 이렇게 많은 성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독님부터 오늘 모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고 시작할 텐데요. 이 기획전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모든 영화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관객들께 인사 전하시면서 이 독립영화 반짝반짝전에 초청이 되신 소감도 간략하게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졸업을 연출한 허지혜라고 합니다. 이번 뭔가 독립영화 반짝반짝전에 초대가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또 제가 처음 지금 서울에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서울에서 너무 꼭 관객분들을 서울에서 한번 뵙고 싶기도 했고 뭔가 어떤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뜻깊은 기획전에 초대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많은 오늘 오신 분들이 앞으로 독립영화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에서 해랑 역할 맡은 이태경입니다. 너무 좋은 기획전에 이렇게 초대돼서 사용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역을 맡은 김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영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GV를 갑작스럽게 함께 또 하게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반짝반짝 기획전에 있는 영화들이 다 너무 좋은 영화들이더라고요. 네, 좋은 영화들과 함께 졸업도 함께 상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진선 배우를 맡은 최희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감독님과 좋은 배우님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제주도랑 전주 이렇게 대구 이렇게 이태 지방만 돌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또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랜만에 이 감독님과 배우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기획전 이름이 독립영화 반짝반짝 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짝이는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셨을 텐데 저는 이 영화의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을 기분 좋게 목격한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영화가 가졌던 그 반짝거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졸업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상징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독립, 홀로서기 이런 식의 말들이 사실 조금 더 어울리는 어떤 해랑과 친구들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처음 받은 인상은 최대한 솔직하게 찍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떤 들려주고 싶은 대상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어쩌면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고 만든 영화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생각하며 만든 영화인지가 일단 가장 궁금했어요. 감독님, 네. 우선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져야 할 시선과 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영화 안에 제가 생각하지 않은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은 무언가를 담아내면 사실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채실 건 관객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딱 제 주위에 제가 그 당시에 현재에 있던 저의 상황 그러니까 제 친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같이 영화를 공부하고 같이 뭔가 예술이나 약간 이런 분야에 같이 몸담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대부분 있지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친구들에게 어떤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그리는 주변의 친구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봤었던 그런 청춘 영화나 독립 영화들, 그러니까 좀 청춘을 다루는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청춘 영화들을 다뤘을 때 많은 경우 제가 봤던 영화들은 뭔가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 저희 그 영화 속의 은하의 시점에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청춘 영화들은. 근데 정말로 제가 그 위치에서 그 감정을 느껴봤을까 생각해봤을 때 실수로 잘못 그려버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봤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솔직해지고자 했나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혜랑이 엄마한테 도움을 받는 그 부분이 제일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지금도 어느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과연 독립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 영화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조금 부모님한테 죄송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내가 운 좋게 내가 얻게 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도움을 받는다가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 영화, 그 중에서도 청춘을 다룬 독립 영화의 어떤 결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약간의 피로감이 있었던 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대들의 상황 혹은 뭐 사회에 막 나오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의 상황 같은 걸 전혀 모르는 반은 아니죠. 어떤 공감의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묘사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고민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발견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젊은 창작자가 자신의 세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공포 같은 것 또 무슨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될까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시선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방향이라던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주 크게 다를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들을 고민했느냐 사실은 그 영화를 빛나게도 하고 되게 빛바라게도 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방금 이야기 나눈 그 솔직한 포인트들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되었고 이 영화만의 어떤 특별한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우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자신의 상황과 완전히 떨어뜨려 생각하기 좀 힘든 역할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 캐릭터 전부 다요. 그게 어떤 각각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죠. 이제 막 졸업을 해야 되고 뭔가 사회로 아직 나가지 않은 어떤 시기 이미 사회로 나갔지만 자기 맘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기 이런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연령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배우라는 자기의 직업, 자기의 상태로 바꿨을 때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상황들일 거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연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자기 일기장 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쩌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배우들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졸업할 때 이렇게 어떤 혼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짧은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었고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영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연장선의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저는 항상 해랑처럼 살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랑 같은 마음으로 늘 살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졸업이라는 시나리오를 받았고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유난히 저를 많이 투영했던 작품이었고 그래서 더 고민도 많이 했던 작품이었고 또 저는 사실 되게 복에 겨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정말 모두가 그렇지만 정말 아직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근데 받고 있으면서도 받기가 싫은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저도 되게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해랑이가 통화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렇게 감독님이 어떤 이렇게 우는 디렉팅까지는 주지 않았었는데 거기만은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제 욕심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자주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울면서 전화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장문의 문자를 제가 막 보낸다거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딸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제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퇴근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걱정을 했었대요 한때는. 그래서 사실 해랑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투영할 수 있어서 재밌기도 했었고 사실 힘든 부분은 많이 없었는데 아까 감독님이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독립영화나 이런 청춘의 고민들을 담은 영화들은 은하가 주인공인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조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지혜가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청소하는데 와서 이렇게 뭐 어떤 스태프분이 그랬다. 사실 해랑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철이 없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사실 그때 조금 많이 겁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조금 덜 솔직하게 조금 해랑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마냥 철없게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조금 완전 나랑 다른 사람인데도 그래도 그래 저럴 수 있어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소라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제가 딱 찍었을 때가 졸업을 하고 제 졸업을 조금 늦게 해서 1년이 딱 지나고 나서였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은 진짜 해랑이처럼 산 것 같아요. 막 너무 에너지가 차 있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근데 일단은 제가 연기를 하겠다고 선택을 한 뒤부터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거고 뭐 오기일 수도 있고 해랑이가 엄마한테 부린 거와 같은 그런 식의 약간 어쩌면 어리광과 오기가 섞인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돌이켜서 일기장과 스케줄표를 보니까 뭐 알바를 한 3개씩 하고 촬영을 하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얻어지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그걸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조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연기를 좀 더 해보자.
아르바이트가 주가 아니라 연기를 좀 더 해보자라고 마음을 조금 놓았을 때 지혜가 아니 감독님이 그냥 이쯤 되면 우리 걸어줬죠 그냥. 네. 그러게요.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역할에 언니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해랑의 삶을 사는 거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기도 한데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땐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내가 은하를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난 너무 해랑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계속 연기를 하고 혼자 캐릭터를 만들면서 비슷한 지점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확실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은하 위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것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적으로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희진 선배는 약간의 어떤 사회적인 짜증을 계속 안고 있는. 실제로 짜증이 좀 많이 는 상태는 아닐 거라 믿고요. 저는 이제 허지혜 감독님께서 그 허지혜 감독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가 딱 제가 졸업했을 연도였고요. 딱 졸업을 처음 하고 그 영화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거기 연출부로 있었던 허지혜 감독님이 그 1년 뒤 졸업한 1년 뒤에 이제 같이 작품을 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당시에는 해랑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은 뭐 군대에 있을 때나 저 선배들이나 선임들 보면서 내가 봤을 때는 저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보였는데 막상 내가 졸업을 하고 그 위치에 되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지금 별로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 선배들도 그랬겠구나.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 봤을 때는 되게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가장 막내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좀 투영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제 모습보다는. 그래서 후배가 바라봤을 때는 졸업을 하고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내 짜증을 받아줄 수 있는 건 해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 선배들이나 저 또한 지금 후배들한테 진심은 아니어도 정말 뭐 연기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예체능 계열에 있는 분들 다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정말 진심은 아니지만 저 후배들한테 정말 진심 아니지만 그런 말 맨날 하거든요. 여기 뭐하니? 아 요즘 오디션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요 그냥 취직해 막 이러거든요. 막상 난 연기 하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후배들한테 하지 말라고 경쟁자 없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랬던 말들이 사실 뭐 맨날 진짜 실제로 맨날 라면을 먹고 하진 않지만 희진 선배도 공부를 할 걸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 말이 정말 진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정말 더 잘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집에 돌아가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답변조차도 다들 굉장히 솔직한 면들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특히 뭐 지혜야 하는 포인트라던가 네, 그 영화의 장점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키워드로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뭐 여느 영화들의 소재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도 포인트를 이동하는 것만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겠죠.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보통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누군가의 시각으로 옮겨가기 마련일 때가 있죠. 근데 이 영화는 해랑이라는 주인공을 가운데 놓으면서 약간은 다른 결로 오해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솔직함과 더불어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건 이건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결국에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랑이라는 캐릭터가 프로덕션 디자인, 인테리어 아니고 프로덕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것이 아닌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게 되죠. 영화 촬영인지 드라마 촬영인지 무언가를 위한 그 공간들을 만들어 가게 되고, 이 이야기를 축약시키고 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공간을 힘겹게 가지게 되는 두 어떤 여성, 어린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공간을 가진다, 공간이라는 설정은 언제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쓸 때? 그 공간이라는 설정이 좀 더 명확해진 건 해랑이라는 캐릭터가 직업을 설정을 했을 때 뭘로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원래 영화를 찍을 때 미술 감독님과의 작업을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전에 제가 뭐 조연출이라든지 연출부로 참여했던 영화들이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걸 되게 체감을 하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공간, 어떠한 제가 막 속해 있는, 제가 뭔가 소속감을 주는 그런 공간에 집착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떠한 뭐 학교 안에서도 약간 DVD나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막 남들 다 집에 갈 때 그냥 새벽같이 뭐 이렇게 굳이 새벽같이 있다가 막 힘겹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약간 그런, 사실 이상한 생활을 좀 대학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제가 왜 그러는 걸까? 그 왜 나는 굉장히 그 뭔가 이상적인 모양의 집들을 계속 갖고 싶어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대부분 영화를 찍었는데, 저는 뭔가 어느 순간 이 집을 제가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이상한 공포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된다면 아마 독립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밖에 다른 수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는 그 제 동네 주위, 아니면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약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사실 그 찍을 당시에는 뭔가 명확하게 막 저의 생각이 막 정립되진 않았지만, 영화를 편집하고 완전히 마무리해야 할 당시에는 조금 제가 이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집이라는 공간, 내가 살 수 없는 공간을 그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장난치는 약간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갖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공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소속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편하게 있을 만한 어떤 안전한 장소에 대한 바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뭔가 뿌리가 없는 상태로 어딘가를 떠다니는 느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공간에 대한 생각은 무의식 중에 다들 중요하게 가지고 있을 텐데, 아마 지금 딱 졸업을 목전에 앞둔 혹은 막 사회로 나오는 20대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떤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겠죠, 공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 세대의 마음을 정말 잘 들여다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이 졸업이라는 영화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고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90년대생이랑 요즘 얘기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항상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왜 졸업사진을 항상 저렇게 찍는 걸까? 우리 윗세대가 찍었던 것과 내가 찍었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저런 하등 필요 없는 정장과 저런 건 대체 왜 찍는 걸까? 뭐 이런 식의 소소한 즐거움도 찾아가면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기이한 풍경 중에 하나죠. 실제로 볼 때 어때요? 사실 제가 뭔가 그 졸업사진을 찍는 그게 약간 추가 촬영으로 이루어진 그 세팅이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제 영화에서 제가 처음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해랑이 뭔가의 피로함을 느낀 채로 되게 이상한 정장 차림에 어울리지 않은 백팩과 운동화를 신고 버스에서 졸거나 약간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 좀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느낌.
직업과 그거 이상으로 사실 해랑은 이런 옷을 입을 일이 사실 없을 텐데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직업을 가는데 뭔가 다 일괄적으로 이제 학교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제 지금 딱 이제 졸업 사진을 많이 찍는 시기거든요. 근데 가면 되게 막 그 과한 메이크업과 과한 그 옷 그리고 과한 표정 모든 게 다 과한 사실은 사회 나가면 그런 표정을 지을 일이 정말 적은데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앞으로 제가 할 수도 있을 일들이니까 그래서 뭔가 그 장면을 촬영했을 때 배우님들한테 디렉팅 하기도 되게 사실 민망한 부분도 있었어요. 뭔가 여기서 좀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좀 다리를 각선미를 좀 그 강조해 주세요라든지 그 좀 하기 싫었던 말들이기도 했는데 되게 막 친한 척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그런 사실 영화 속에 나온 그 장면보다 찍을 당시에 그걸 더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그런 걸 시켜야 하니까 저는 그 상상했다는 이미지 있잖아요. 해랑이라는 주인공이 정장을 입고 백팩을 메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미스매칭의 어떤 차림을 했다는 게 인터뷰를 보러 가는 상황이면 저는 덜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 영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을 보러 갔다가 뭔가를 망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주인공들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많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속한 무언가의 세계를 끝내기 위해서 그런 어색한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그 회랑이 너무 그 무너지는 자존심을 막 챙겨가면서 엄마한테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이제 쳐서 다 갚을게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솔직히 저도 너무 마음이 막 울렁거려가지고 너무 공감하면서 보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의 감독들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배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너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내서 좀 후련한 장면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어떤 상황들, 기분들 이런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요. 정확히 그 순간이 저는 기억이 날 정도로 그날 왜냐면 이제 촬영을 이제 그 배우님한테 사실 0.5회차다 잠깐 찍고 보내드릴 것 같은데 그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됐어요 그 말이 그날 일단 근데 이제 촬영을 원래 어떠한 좀 촬영을 하려고 했던 그 장면이 뭔가 장비의 문제로 어렵게 돼서 조금 그 당시에 콘티를 급하게 바꾸면서 사실 원래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배우님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그냥 한 테이크로 이거를 쭉 일단은 가보겠다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순간 지금 하면 소름이 진짜 이렇게 돋을 정도로 배우님 첫 테이크 가고서 거긴 스텝 한 3-4명 울었어요 같이. 이게 저도 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사실 눈물 연기나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뭔가 부탁드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 사실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긴 대사를 한껏 쭉 해야 되니까 또 이게 사실 그때 전화하는 신이니까 상대방이 받아주기도 되게 어렵고 그 타이밍을 뭔가 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사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일단 가자. 배우님 입장에서 좀 싫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첫 테이크를 가고 나서 이게 참 이렇게 영화를 찍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진심을 포착할 수도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게 이제 어쨌든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나 다른 그 함께 그 공간에 같이 숨을 쉬고 있었던 그 스태프들도 그 진심에 되게 통해서 같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던 그 경험이 갑자기 지금 막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마 이게 첫 테이크 그 숏을 그대로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저는 카메라로 누군가의 진심을 담아낸다 약간 이런 경험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영화 찍었을 때 처음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고 사실 정말로 이건 배우님 덕에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태경 배우님의 그때의 어떤 기분 같은 것도 듣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태용 배우가 출연한 여러 영화들에서 좋아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정은 이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굉장히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그걸 받아치지 않고 티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는 그 오묘한 표정이 딱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표정이 드러날 때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라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뭔가 감정이 무너지다시피 하는 무언가를 보고 되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경험은 저에게도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순간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은 특히나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영화를 보는 분들이 해랑의 입장에 서지 않았을 때 공감을 하지 못해서 저를 못 따라오고 있을 때 그 장면에서 좀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부터 저는 되게 눈물이 났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어떤 지문에는 그런 게 딱히 적혀있지 않았어서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일부러 감독님한테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현장에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직접 해서 보여주는 거랑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울면서 하면 어떨까 하면 울면서 하는 건 조금 아닌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거절당해서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왠지 이 장면도 울지 말라고 할 것 같아. 근데 한번 울어보고 싶은데 여기 울어야 되는 장면인데 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제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렇게 롱테이크로 간 거는 저한테도 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사실 감정 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긴 호흡으로 아무래도 한 번은 쭉 가는 게 저한테도 많이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원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녹음도 했나요? 네, 녹음을 했었는데 시나리오에도 써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상상하고 완성본을 봤는데 엄마 목소리가 없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내 얼굴만 나오고 내가 너무 또 감정 때문에 호흡도 너무 길고 너무 보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너무 확실하게 아니요 이게 좋아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인들이 이 영화를 봐주고 어떤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어떠냐 했더니 없는 게 더 나았다. 그게 더 이렇게 너의 그거를 많이 도움을 준 것 같고 너의 연기를 더 돋보이게 해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서 꼭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뭐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과 그리고 편집할 때 그리고 뭐 후반 작업할 때 뭐 여러 가지로 감독님이 더 이렇게 돋보이게 많이 도움을 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과 스태프들도 잘했지만 태경 씨도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김소라 배우님께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 역할 안에서 20대 두 여자 친구들의 관계를 그리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요. 배우들은 얼마나 더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한계를 느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이 영화에서 둘은 서로를 견제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똑같이 둘이 나란히 공무원 시험을 보면 쟤는 붙고 나를 안 붙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혹은 어떤 너무 싫은 상황이지만 남자를 두고 막 뭔가 다투는 상황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사랑의 라이벌도 아니죠. 두 친구는 서로를 그냥 응원하면서 곁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지만 아주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것들을 겪죠. 예를 들면 나는 작업대를 놓고 싶고 얘 책상을 놓고 싶고 뭐 이런 식의 되게 미묘한 순간들이 포착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시스터후드의 어떤 진짜 정확한 상황들을 그려내는 시나리오를 보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해랑과 그 은하가 계속 겪는 그 관계들이 되게 흥미롭고 이건 정말 딱 여자친구들의 관계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런 반가움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에서 다뤄지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직설적인 게 많잖아요. 정말 한 남자를 좋아한다던가 내가 좀 얘에 대해서 질투감을 느낀다던가 근데 표면적으로 제가 친구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이 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이제 사랑하는 관계인 거잖아요. 내가 너무 이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싶고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자존심이 부를 때가 있죠. 정말 유치한 부분에서 갑자기 김밥을 먹자고 했는데 얘가 김밥이 안 먹고 싶다 그러면 너무 서운하죠. 네. 근데
나는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하면서 계속 아 근데 김밥 맛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한마디 더 하게 되는 약간 그 정도의 신경전 딱 그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영화는 단편적이다 보니까 많은 딱 관계를 그려내지는 못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은하를 연기를 할 때 해랑이 은하보다 은하를 그러니까 은하가 해랑을 좀 더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 친구면 동등한 관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갑자기 TMI인가? 제가 한 친구한테 꽂히면은 그 친구를 약간 꼬시듯이 꼬시거든요. 친구도 계속 정말 작업을 하듯이 전화도 매일 하고 막 좋아하는 것도 막 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 친해졌는데 항상 제가 얘기해요. 내가 너를 더 좋아했었다. 그럼 다 인정하거든요. 맞아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은하도 약간 그렇게 그려내서 사실 은하가 해랑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많이 그려져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 묻어난 것 같아서 좋다. 그런 느낌? 좀 사랑스럽게 보게 되는 해랑이를.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좀 잘 그려져서 허지혜 감독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상황은 자기랑 가장 가까운 무언가를 상황으로 그려가는 거지만 영화를 만든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상업영화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더 많은 자본과 더 뭐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표현하다 보면은 뭔가 영화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어떤 지점들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애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좀 미안하지만 없는 살리면서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되게 다르한 애씀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이 영화를 어쨌든 너무 평이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장면에서 어떤 장면을 굉장히 디졸브를 고집한다던가 뭐 시간의 경과를 보여서 어떤 장면들을 굉장히 영화적인 장치들을 고민한다던가 OST 가사를 감독이 직접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노력한 흔적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되게 정말 어떤 살림들을 아껴가면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었지만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뭐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가요? 조금 이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이게 감독으로서 과연 좋은 태도인지는 제가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웃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하인드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 나오는 모든 집이 다 저희 집을 쪼개서 찍은 거예요. 너무 사실 들통난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사 가는 집도요? 네, 벽지 가는 집도? 저희 집을 잘 쪼개서 막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벽지 뜯고 한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했어요. 은하 집도 하다못해 은하 집도 방을 하나 어떻게 해서 막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건 되게 대단한 재주인데요. 전혀 몰랐어요. 미술 감독님이 오셨는데 미술 다 해주시더라고요. 부탁을 드리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예산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제가 막 사실 좀 더 좋은 로케이션을 구할 수도 있겠죠. 좀 더 돈을 들여서. 근데 사실 그 돈이 나가버리면 스태프들한테 그만큼 해줄 수 있는 게 자꾸 적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여러 현장들이 이게 예산이라는 거를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원하는 장면이나 원하는 걸 막 좀 더 좋은 장비, 좀 더 좋은 뭔가 그런 영화적인 소품들을 사서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주변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욕심 부리지 그랬냐. 근데 저는 그 욕심이 스태프들의 열정을 이렇게 막 해서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그게 좀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서 좀 더 좋은 밥, 좀 더 좋은 환경, 저희 촬영 현장 안에 막 강아지들도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뭐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받게 하고 싶었고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화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영화를 계속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그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영화 외적인 부분이지만 네, 저는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조금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네, 스태프들 생각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 좀 화기애애도 많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연출자로서 가져야 될 진짜 좋은 태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거 배우들 말도 들어봐야 돼요. 이거는 차승 배우님이 한번 증언을 해주세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의 현장이었는지. 저는 저희 촬영 현장 때 이제 도움이 됐던 게 오히려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현장에서 잤어요. 그 쇼파가 있거든요, 현장에. 제가 근데 그 전날에 새벽 6시인가 촬영이 끝나서 8시 콜인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포인트에다 벽지라도 그려줘 뭐 벽지에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허지혜 감독님께서 제가 전날에 촬영을 하다 온 걸 잘 아시고 저 이거 다음 장면 찍을 동안 쉬고 계세요. 그래서 소파에서 굉장히 자면서 눈 떠보니까 이제 슛 들어간다고 해서 슛 하고 그랬는데 되게 먹을 것도 많았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되게 현장에서 되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장난이 좋았어요. 좋았고 그게 비하인드는 아닌 비하인드 그냥 녹음 제 전화신 때도 녹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때는 오히려 저는 집에서 했거든요. 녹음을 굳이 뭐 녹음실 안 오셔도 집에서 편하게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앞에 그 대사들이 있어요. 전화하기 전에 이제 스태프들한테 뭐라 하면서 아 니들가 시킨 거 하라고 했잖아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집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하고 나서 보여놓은 너 전화해서 사람들한테 욕하지 싸우지 말라고 어머니가 일단 그렇게 사람들한테 화내면 네 주변에 사람 다 떠나간다고 그랬던 재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답변에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는 실제로 좋은 촬영 현장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최희승 배우는 자다 일어나든 집에서든 항상 준비된 연기력을 자세히 가지고 있다는 거. 이분이 지금 밝혀주신 거죠. 네,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객 질문들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많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석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네. 네, 감독님 영화 말씀을 잘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했던 거는 그 일반적인 노력을 다루는 작품에서는 절망을 가는가 아니면 희망을 가는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깔려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신선했던 거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깔려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만큼 좀 진심으로 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잘 드러난 게 이제 공간이면 공간일 수도 있고 또는 미장센이면 미장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거는 색감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전체적으로 절망의 색감 또는 희망의 색감이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미장센이든 색감이든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상상력이 엄청 큰 사람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따뜻하면 블루 그 촬영은 그 영화 속에서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뭔가 화면에서 풍겨오는 색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죠. 온도가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이제 해랑이 혼자 엄마랑 통화를 하는 혹은 해랑의 방에서는 조금 약간 좀 서늘한 좀 느낌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윌슨 감독님한테 그랬던 것 같고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색감을 조금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사실 그 공간 고유의 그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했다면 그 이사를 이제 마지막에 가는 그 집은
이제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 그 벽지색을 뭘로 할까 미술 감독님이랑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진돗개 백구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 이름이 겨울이인데 그럼 겨울이 색깔로 할까? 그 친구가 흰색 털이면서 되게 아이보리 엄청 예쁘게 이렇게 털 색깔에서 그 색을 도저히 무슨 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미술 감독님 겨울이 색깔인 것 같아라고 하니까 어디서 되게 잘 찾아오셔가지고 따뜻한 느낌의 그게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촬영 감독님이 되게 조명도 되게 왜 밖에서 되게 서서히 해가 져가는 그 가장 따뜻한 색일 때의 색감을 밖에서 조명을 되게 잘 쳐주시고 이러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서 그런 색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객분의 질문 덕에 이 집 강아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네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먼저 드릴게요. 네, 이런 영화 만들어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KBS 독립영화관에서 먼저 보고 그때 끝나고 되게 새벽 감성에 휩싸여서 약간 침대에서 명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인스타에 후기도 쓰니까 이제 태경 배우님께서 감사하다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인생에서 약간 추억과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영화라서 이제 또 보러 왔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 보다 보니까 다른 주위 배경들에 좀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것은 그 프란시스 하와 그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고 써져 있는 그 소파 위에 있던 영화 포스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태경 배우님이 이제 그 해랑이 그 스케치들을 떼어낼 때 뭔가 프란시스 하와 포스터와 비슷하게 그려진 그 스케치를 좀 고민을 하다가 떼어내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스케치가.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에 대한 감독님의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잠시 구현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프란시스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노아 베운백이라는 감독이 연출한 영화고, 그레타 거윅 지금은 뭐 레이디 버드 등의 연출가로도 더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레타 거윅이 작업을 했던 영화죠. 근데 그 프란시스도 저축모돌 그 취업준비생 같은 어떤 여성의 이야기예요. 무용수로 살고 싶지만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던 사람이 끝에 자기 공간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가 프란시스인데요. 아무래도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 인생 영화였거든요. 프란시스가 이게 이상하게 막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와 너무 좋다 막 이런 기분은 아니었지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찾는 영화였고, 뭔가 그런 자꾸 무너지는 그냥 안 좋아지는 프란시스의 상황을 보고 약간 그거에 저도 같이 약간 그런 상황임을 느끼고 약간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프란시스를 보면서.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 가장 많이 봤던 영화이기도 했고, 좀 저는 프란시스가 그 뛰는 엄청 막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뛰면서 데이비드 보이 노래 막 이렇게 나오면서 한 그 장면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막 배경화면으로도 막 해놓고 막 그러는데, 약간 그런 조금이라도 제가 나는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일을 위한 시간이 다른 형제 영화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고요. 네, 너무 사랑하고요. 내일을 위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노동, 제가 막 영화에 어떻게든 그런 노동을 하는 해랑이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좀 그게 주가 아니다 보니까 제 영화에 그냥 그 약간 조금 그냥 그런 요소로서라도 등장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아직은 제가 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뭔가 어설프게 넣고 싶진 않았었고, 그냥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만 그래 지금도 이 얘기를 조금은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티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내일을 위한 시간의 그 주인공 마리오 코티아르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잘릴 위험에 처하죠, 회사에서. 그래서 동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한다는 어떤 성명서를 받아와야 되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 동료들의 집을 계속 찾아다니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고요. 다른 형제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두 영화가 굉장히 좋아요.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뒤쪽에 손 드신 관객분 질문하시겠어요? 네. 네, 감독님 영화 영화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혜랑이가 집을 나갈 때 신발 두 켤레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 이후에 엄마가 신발을 들었다가 다시 다른 신발을 갈아 신고 나가요. 그 장면에 대한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약간 잠깐 제가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뭔가 그 졸업 사진을 제가 구두라는 거를 평생 신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막 졸업 사진을 찍을 때 뭔가 혜랑이 그런 신발을 신고 나간다면 발이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냥 혜랑을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고, 엄마에 대한 묘사는 지금은 사실 아쉽거든요. 왜냐면 되게 굳이 뭐 엄마는 왜 저 구두를 신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혜랑이 그냥 굳이 엄마한테 좀 더 뭐 이렇게 하고 다녀라고 되게 바보같이 철없이 뭔가 한 이야기에 엄마가 조금은 신경 쓰여서,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날이니까, 엄마는 그 마지막 날인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을 약간 가지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엄청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도 계신가요?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 영화에서 그 후반부 가면 직장과 예술이라는 그 화두를 던지는 건데요. 그게 또 뭐 배우분들도 계속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셨을 테고, 또 영화가 나오고 나서도 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보셔서 또 다른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뭐 생각하셨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셨던 거하고 또 어떤지, 그리고 그 사실 예술이라는 것도 직업적으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때와 지금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승 배우님부터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술이세요? 직업이세요? 이건 되게 항상 스스로에게도 궁금한 것 같은데, 머리는 항상, 마음은 항상 예술가라고 하는데 머리는 항상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촬영 현장을 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긴 촬영 현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짧은 촬영 현장을, 전 아직까지는 짧은 현장을 더 많이 다녔거든요. 길게 뭐 3달, 4달 뭐 하는 촬영장보다는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3, 4일, 일주일, 한 달 이 정도 되는 촬영 현장을 다니다가, 그때는 이제 나는 촬영 현장 나오면서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마음은 예술가라는 마음을 항상 다니다가, 지금은 제가 장기 공연을 하고 있어요. 6개월짜리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처음 마음은 정말 예술가의 마음으로 항상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로 연기를 하다가, 이게 긴 공연이다 보니까 저희 처음이거든요. 6개월이라는 긴 공연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배우 선배님들은 계속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연을 한 지 3주 만에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점점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예술적인 작업이고 배우로서의 작업이 아닌 어떤 출퇴근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나? 라는 자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다시 초심을 찾고 예술가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저 질문을 던지는 것도 그렇고, 예술가와 상반되는 단어로 직장, 그러니까 직업군으로서 이 의미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는 약간 외도라고 말하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아르바이트라는 거를 좀 오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로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인이랑 다를 게 없기는 해요. 출퇴근을 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뭐 주위 이제 같이 하시는 직원분들과 뭐 대화도 나누고 해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친해지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예술가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독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내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 감정을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나한테 좀 더 빠져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직장인 분들이랑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그 일을 내가 고작 이거 조금 일하는 거 가지고 난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직장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배울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딱 프로페셔널하다라는 말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배우로서 현장을 나가면 그것도 저의 직업이니까 거기서는 제가 직장인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촬영장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이 좀 더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마인드는 직장인의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항상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그 지점이 모호했는데 불편한 거는 참되 부당한 거는 참지 말자라는 마인드를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불편한 거에 대해서도 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지점들을 좀 확실히 잡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꼭 굳이 내가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가 어느 직업이든 그 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먼저 이렇게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야무지네요. 야무진 답변이었어요. 저는 저거 촬영할 때 당시는 예술이었어요. 너무나 자명하게. 근데 그게 너무 관념적인 느낌의 예술인데도 그냥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약간 지적 허영도 있었고 그냥 예술을 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고 항상 멋있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술이냐 직장이냐 했을 때 사실 그 문제에 최근에 정말 크게 들이박았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예술 직업이 굳이 나누는 것 자체가 잘 모르겠긴 하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게 있는 독립영화나 뭐 상업이나 드라마를 직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저는 안 하고 싶은 거죠. 상업이나 드라마는. 근데 되게 50대 50이었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고 모순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마음이 50 하지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50 근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다는 게 사실 부모님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알거든요. 근데 저의 기준이랑 부모님의 기준이랑 다른 거죠. 제가 바라는 부모님의 행복한 삶은 제가 그래도 따박따박 돈을 드리고 그리고 뭐 엄마가 요즘 이제 강화도 같은 데에 이렇게 별장을 짓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앞으로도 사실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게 많이 상충을 해서 항상 연기할 때 그 힘든 부분이 부딪히면 항상 그 문제가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최근에 많이 힘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뭐 독립영화에서 내가 연기하는 거랑 또 상업이나 드라마에서 조금 대중이 달라졌을 때 내가 보여줘야 되는 연기 또한 사실 다른 거예요. 어떤 테크닉적인 게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못 하겠는 거죠. 또 그렇게 하려면 내가 단편 영화를 20살 때부터 했던 것처럼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게 되게 어중간하게 독하니까 이게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구나. 이게 왜냐면 부모님이 연기하는 걸 되게 반대를 하셨는데 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완전히 독해버리면 그냥 내 삶만 이건 내 삶이야 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실속만 챙기기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눈에 아른아른거리기도 하고 이제는 어쨌든 뭐 9년, 뭐 8, 9년 이렇게 단편 영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조금은 타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쨌든 하면서 최근에 어떤 예술이냐 직장이냐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주변에 많이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어떤 이렇게 명쾌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냥 연기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내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 뭐 예술계에 가든 뭐 상업을 하든 드라마를 하든 그런 판을 가리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연기라는 행위 자체에 내가 집중을 하고 거기서 뭔가 배움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그래도 거기서 또 어떤 고민이 오더라도 여기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찍을 당시에 예술이냐 직장이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거를 넣은 이유는 그냥 그 질문에 대한 필요감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 그냥 나는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좀 피곤합니다라는 그러니까 상극기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배우님들 말씀 들어보면 매번 그런 딜레마나 질문 물론 고민해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를 뭔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늘 놓여 있어야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예술이냐 직장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뭔가 그냥 예술로서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 뭔가 지금도 계속 제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노동으로 직결될 수 있고 그걸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게 됐어요. 너무 사실 운이 좋게. 근데 행복하거든요. 너무 매달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저야 운이 좋아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글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안 그런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최근에도 만나면 다 굉장히 그런 피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걸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여전히 이런 질문들에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그냥 뭘 하든 내가 영화를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뭐 좋겠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정도?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랑. 네, 전 지금 이 답변들을 쭉 들으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기 직전인데 많이 공감하시는 포인트들이죠. 근데 글쎄 질문을 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태라는 건 그냥 계속 변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뭐 태경 씨나 감독님한테 뭐 예술이야 뭐 직업이야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일은 예술이라고 해도 사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계속 변하고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어떤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도 우리 모두가. 근데 그게 예술이냐 직업이냐의 문제이지 다들 그런 어떤 선택을 안고 계시잖아요. 뭐 공부냐 진로냐 뭐 이를테면 부모냐 애인이냐 뭐 아무튼 그런 선택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딱 떨어진 하나의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죄책감 혹은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용감하게 앞으로도 고민을 하면서 걸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 덕에 자리가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자리로 기억을 하시겠죠? 서울에서 드디어 상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 말씀씩 들려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승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여기 인디스페이스를 작년에 이제 순환이대라는 단편 영화로 오고 두 번째로 이제 졸업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물론 이제 중앙영화제라든지 각종 영화제를 통해서 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GV를 한 게 순환이대라는 작품과 이 졸업이라는 작품을
두 번째인데 이 인디스페이스의 객석에 이름을 새기는 그날까지 더 많은 GV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2년 전 제 모습을 보니까 역시 사람은 살을 빼야겠구나. 거의 한 9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음에는 1년 전, 2년 전에 촬영했던 작품들을 보면서도 자괴감이 들지 않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인디스페이스라는 그런 공간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제가 처음으로 독립 영화를 본 곳이 이곳이어서 볼 때마다 뭔가 울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 이 극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물론 뭐 제가 상영을 한 적은 많지 않지만 그냥 되게 느낌적으로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을 봤는데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봤는데 이곳에서 그래도 제가 정말 애정하는 영화인데 졸업을 상영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많이 보러 와주셔서 우리 허재 감독님을 보러 와주셔서 또 감사하고, 이태경 배우님을 또 보러 와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좀 이 영화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좀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이은성 기자님 너무 팬이어서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졸업을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사실 뭐 여러 것들을 찍었지만 장편 주연으로 이렇게 또 큰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거는 사실 졸업이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게 도와준 동료분들이랑 믿고 맡겨준 지혜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실 저는 어떤 영화 볼 때 GV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정이 너무 쑤셔서 너무 영화를 재밌게 봐도 한 번은 끝까지 버틴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봐주시는 게 옛날에는 재밌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해보니까 정말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긴 시간 영화도 봐주시고 마지막까지 자리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말에 그리고 맨날 앞자리에 이렇게 아는 분들도 항상 와주시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좋은 이렇게 각자 배우님들이나 감독님들이랑 또 이렇게 또 다 각자 좋은 영화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번 마지막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뭔가 맨날 어렵거든요. 근데 왠지 오늘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만들고 영화는 만들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뭔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고요. 독립영화들이 개봉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개봉을 하더라도 많은 관객들을 만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더 왜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반짝반짝 기획전이 감독님들, 같이 참여한 감독님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도 서울에서 관객분들을 처음 만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뭔가 와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독립영화나 이런 독립영화 전용관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정말 도와주세요. 네,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우선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언제 만나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곧 만날 것 같긴 한 예감이 들지만 어쨌든 오늘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네 분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업을
하시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황금 같은 토요일에 이렇게 어두컴컴한 극장에 있기 쉽지 않은데 날씨도 좋은데 오늘 함께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기회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